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은 최근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정 수행자 국회의원 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역구가 대전 서구이신 박광계 의원 나오셨는데요. 시민들에게, 선거 국민들에게 인사부터 하시죠. 네,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서구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 박범계입니다. 이렇게 디트 뉴스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국회가 어제 끝난 거, 어제 끝났네? 그렇습니다. 조금 한가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세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임시회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 월화에 걸쳐서 이제 최근에 중요 현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 제가 첫날에 아마 질문을 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바쁜 나날을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뜨거운 핫 이슈부터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사상으로 너무 좀 바쁘신 것 같아서 네. 청와대 정윤희 문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그야말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 당에서 이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발족했고, 제가 이제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7분, 그리고 외부의 전문 변호사님들 5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내용인 즉슨 세계일보가 대대적으로 이제 특종으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시작이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대체로 십상시라고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얘기하죠.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왜 이제 몇몇의 행정관들, 그리고 외부 인사들, 그리고 여기를 사실상 컨트롤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제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예전에 이제 박근혜 의원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혜 씨, 오늘 출두했죠.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접촉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체크하고, 또 청와대의 동향을 체크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뒤에 후속 보도가 자신의 딸이 이제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승마협회의 승부 조작 건과 관련해서 그 감사를 하고 있는 문체부 담당 국장과 과장을 그 감사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을 움직여서 국과장을 경질시켰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의혹 보도,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그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점입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때로는 인사가 망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게 어떤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검찰이 이제 투트랙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발 및 수사 의뢰도 했는데, 한쪽은 이 문건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십상시 모임이 있었느냐, 또 인사 개입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한쪽의 수사가 있고, 다른 쪽은 이 문건이, 정윤회 문건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공식 기록으로, 공공기록물로 혹은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 등록까지 됐는데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느냐라는 그런 투트랙 수사를 하는데, 지금 검찰의 방향은 후자 쪽, 유출 쪽에 무게를 두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 문건의 진위와 관계없이 비선 실세가 존재하고, 그 비선 실세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사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부 관계 고위직이 한 5천 내지 6천 직위 정도 되는데, 일일이 그 자리를 대통령이 전부 다 어떤 후보가 적임이고 또 어떤 사람이 가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스크린하기는 어렵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뭐 담당 주무장관 또 청와대에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수석, 비서관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청와대 안에 이제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파동이 여러 차례 있었죠.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안대희 문창극 파동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 이 얘기는 거꾸로 대통령이 눈을 번쩍 뜨고 귀를 활짝 열면 충분히 이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좀 투명하지 않으신 것 같다. 좀 소통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다. 아랫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가슴을 열고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듣고 그 중에서 이제 딱 가중에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측근 몇 분들만 대통령을 자주 뵙고 그 속에서 그 측근들이 얘기하는 것에 좀 경도되어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측면이 문제인 거고 국민들이 이런 의혹을 검찰의 진위 규명과 관계없이 사실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면이 지금 문제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정 혼란의 원인이 비선 실세의 존재에 있다. 그분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나름 새정치에서는 그런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이유는 민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모순관계에 있어요. 만약에 이게 대통령도 뭐 찌라시라고 단정하시는데 또 김기춘 비서실장도 찌라시다라고 그랬고 검찰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찌라시라면 그것이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 되느냐. 정말 소설 같은 얘기, 찌라시 같은 얘기를 어떻게 담당 공직기관 비서관이 그거를 작성을 했고 수석비서관에게 보고를 냈고 더 나가서 오늘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듯이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서면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공식적인 대통령 기록물, 공공기록물로 어떻게 그게 성립이 가능하느냐. 이 모순관계가 설명하기 어렵다. 나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공기록물, 대통령 기록물로 성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예. 좀 국민적인 관심사안이고 우리 지역 출신 박봉계 의원께서 조사단의 단장으로서 네. 책임을 지고 있어서 네. 이제 명쾌한 어떤 결론을 보여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저희들은 절대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무슨 뭐 흔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세간의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고 국정을 바로잡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는 분들 충심 어린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국민적 관심사는 그렇고 이제 지역민들은 네.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12월 3일인가 그 네. 선거법으로 기소 종료 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소가 됐죠. 예, 기소가 됐는데 현직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거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이며 네.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첫째로 어찌됐든 뭐 우리 권선택 대전시장께서 시민들께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또 뭐 저희들과 같은 뭐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이런 문제로 시민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임기가 채 5개월도 되기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뭐 그 불법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 홍보 요원들에게 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 선거를 치른 뭐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나 또는 선거 후에 후보자가 됐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정도 규모의 불법 홍보 조직을 후보가 직접 그것을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허락했거나 이런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 후보도 모르는 단위에서 과잉 충성의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 불법 홍보 조직과 금품 살포 부분을 수사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선관위 고발 사안이고 뭐 내부 또 폭로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뭐 검찰이 정도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난데없이 한 그렇게 3, 4개월 불법 홍보 조직을 수사하다가 정작 뭐 문제되는 그 문제에 연루된 사람이 뭐 도주해서 지금 뭐 잠적했다. 그 괘씸죄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수사의 방향이 직접적으로 이제 권선택 현 시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 겨냥한 중요한 그 고리도 당초에 그 불법 홍보 조직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가서 문제되는 사람의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압수 물건, 판사가 허락하지 않은 압수 물건들, 서류들을 무려 수십 개 항목의 서류들을 그냥 가져갔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표적 수사고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 불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 그 서류를 가져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돌려준 것에 대해서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그 돌려준 그 서류를 다시 가져갔지만 이 돌려줘서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의 그 혐의는 기존의 불법 홍보 조직에 관한 혐의가 아니고 이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포럼과 관련된 혐의를 잡아가지고 그 뭐 유사선거 조직을 잡아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가져가서 봤던 그 인식, 그 봤던 그때의 그 머릿속에 남겨진 인식의 기초에서 수사가 그 유사선거기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위 독수독과 이런 무슨 얘기냐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물에 의해서 그 뒤에 형식은 합법적으로 그런 형식을 띈다 하더라도 그 불법적인 증거물의 기초에서 그 논리가 연계된 그러한 증거물이면 다 그 이후로 전부 다 불법 증거물이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뭐 재판에서 아주 치열한 첨예한 다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불법 홍보 조직 또 회계 책임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뭐 저희들이 불만이 없습니다만은 권선택 시장을 직접 겨냥한 그 유사선거기구 더군다나 포럼은 지금 포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최근에는 뭐 문재인 의원께서 부산에 무슨 포럼을 발족했다고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같은 분들은 포럼과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기구가 6개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 문제는 법정에서 한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일각에서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권선택 시장에 대한 그 새정치연합의 관심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출두할 때 우리 박 의원님은 제가 같이 동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광경에 저희가 좀 익숙하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같이 뭐 모습을 보여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한 것이 당의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첫째로 이제 권선택 시장께서 이러한 이제 어찌 보면 본인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본인에 관한 문제로 당에 또 특히 뭐 우리 박병석 부의장을 지내셨던 박병석 의원님 또 대전시당 위원장이신 지금 법사위원장이신 이상민 의원 또 저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좀 폐를 끼치기 참 미안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표적 수사 그 부분을 제외한 이쪽에 불법 홍보 조직은 본인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수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이 있었다 이런 기류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저희들이 무슨 뭐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에 덫을 낼까봐 하는 그런 이런 자제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방향이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뭐 사방팔방으로 수사가 자 뛰는 걸 보면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우리 권선택 시장 출도하는데 동행도 했고 그랬는데 박병석 부의장님이 또 이제 그 본인의 그 국회 부의장을 했던 그런 이제 사회적 위치도 있고 마음속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도울 길이 있으면 도울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고 계시고 이상민 의원님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행을 한다든지 무슨 뭐 대놓고 뭘 어떻게 하면 금방 오해를 받고 그거 자체가 수사의 개입 간섭이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흔히 야당에 대한 다른 형태의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선거법 위반 기소하는 자체가. 네네. 물론 이제 검찰은 독립조직이긴 합니다만. 네. 이제 지금 새정치 쪽에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이 또 있습니까? 지금 광역 전국적으로는 유일하고요. 예. 유일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몇 분이 계십니다. 아. 김해 시장도 있고 예. 뭐 몇 분이 계신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참 억울하게 생각하는 면 중에 하나가 그 유정복 인천시장이에요. 송영길 시장이라고 아주 강력한 후보, 저희 당의 강력한 후보를 현직 시장을 이제 이기고 당선됐는데 사실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 이변을 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 당이 고발도 했는데 인천시의 부채 규모를 몇 조는 뻥튀기한 게 맞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적인 소환조사 없이 그냥 무혐의 처분, 불기소해버렸어요. 그거와 달리 우리 권선택 시장 건은 뭐 한 건에서 두 혐의로 늘어났고 대대적으로 지난 5개월 이상 여름부터 지금까지 담당 부장 검사가 거의 집에 못 갈 정도로 했다. 과연 그럼 인천지검에서도 담당 부장과 검사가 집에 못 갈 정도로 수사했느냐 이런 어떤 균형, 형평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특히 제가 이 부분과 관해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권선택 수사시장과 캠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이것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선거법 위반으로 뭐 이렇게 사람을 흔들고 이렇게 해봤자 그 흔드는 만약 사람이 있다면 또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결코 그것이 시민의 민심과 여론이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어제 정기국회가 네. 마치셨죠?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칭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산 통과는 잘 하셨는데 네. 중요한 이슈, 사자방 문제라든지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큰 이슈는 건드리지 않고 끝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전국에 100만 공무원이 있고 거기에 가족들까지 합치면 뭐 400만의 이해관계자가 있고 심지어 이 공무원 연금은 1960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실제 이제 수령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지난 80년대 초부터인데요. 이 그동안의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수급을 하던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또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존 공무원들과 달리 그 차별을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재산권 보장 조항 그리고 공무원의 어떤 그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 조항 이런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당은 신중히 그리고 사회적 어떤 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무원들의 입장도 절충해 가면서 해야 될 사안이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뭐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고 있죠. 반대로 사자방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무려 30-40조 이 4대강의 퍼부분 예산이 한 20조 내지 30조 그리고 자원외교에 뭐 무려 30-40조
그리고 방산 비리에 뭐 몇 조 뭐 해가지고 우리 100조 가까운 뭐 이러한 국부를 유출하고 낭비하고 손해를 본 그러한 어떤 비리 의혹이고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즉시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거는 뭐 새누리당이 또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이제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일 거예요. 아마 2+2 여야 대표회동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사자방 국조에서 자원 외교 부분, 소위 자원 비리, 자원 외교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접근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쪽에 공무원 연금 개혁은 뭐 저희들은 어찌됐든 공무원 이해관계자를 의견을 들어가면서 절충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근접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안에 대해서 새누리 쪽에서는 단일안을 갖고 있는데 네. 새정치연합에서는 안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언론에 보면. 아직 뭐 어떻게? 그렇습니다. 단일안을 아직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부안과 새누리당 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내고 지금 공무원들이 1인당 약 30~40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많은 돈 아닙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이 현재의 정부 새누리당 개혁안은 방향이 옳지 못하다. 그래서 하위직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좀 덜 내고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좀 더 내고 그리고 연금 최종 수급액은 현재보다 크게 후퇴하지 않는 설사 조금 더 후퇴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자. 그렇지만 아직 단일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단체들과의 협의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헌에 대한 논의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뭐 아주 총체적으로 좀 전반에 굵직굵직한 걸 다 관심들을 갖고 있는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뵌 김에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헌이 왜 지금 필요한 시점이냐? 우선 시기적으로 한 시대가 지났다. 30년 이상이 지났고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변했고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뭐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새정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개헌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해야 될 필요가 큽니다. 지금 헌법은 이제 1987년 헌법인데 아시다시피 민주화의 운동 1987년에 그 뜨거운 국민의 민주주의 열기가 드러났죠. 직선제 개헌 쟁취로 표현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시 전두환 체제였죠. 그리고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결국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1987년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헌법을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표현되는. 그러나 지금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뭐 참여정부 또 이명박 정부 지금의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성곡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견제받지 않고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문제되는 비선실세, 뭐 국정농단 이런 의혹도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견제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저는 개헌의 필요성을 반드시는 권력구조, 뭐 대통령제에서 뭐 4년 중임제로 바꾸느냐, 또는 뭐 내각 책임제로 바꾸느냐, 의원내각제, 또는 그걸 믹스한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느냐, 이러한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된 논의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1987년부터 지금 27, 8년이 지난, 내일 모레면 30년이 되는데,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난 27, 8년 동안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이룬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모순도 많이 생겼고요.
특히 가장 큰 뭐 경제적으로 발전화되고 OECD에도 가입되고 세계적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할 말을 하는 그런 국가로 발전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은 중산층이 어느 정도 자꾸 붕괴 몰락되어 가고 있고 양극화라고 해서 극소수의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더 잘 살아지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자들이 과거 정규직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뭐 600만 명에 이르는 그래서 고용 안정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 속에서 사회 불안 요소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헌법을 개정한다면은 어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이제는 좀 얘기를 할 때가 됐고 또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지금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은 지금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점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지만 역대 정부는 뭐 국민의 정부 때도 그랬고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그 당시 북한의 일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럴 것이다라는 접근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럴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전체를 통일 영토조항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 설사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유연한 어떤 북한과의 진짜 통일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방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일 조항도 한번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박봉경을 모시고 하여튼 광범위하게 대전 시민들이면서 또 동시에 국민이기 때문에 갖는 그 관심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역구에 계시는 날짜도 뭐 일주일이면 며칠 되시겠지만 주로 서울에 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제 연말 송년회도 많고 행사도 많아가지고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박길동이라는 또 별명도 주시고 그러는데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는 주말은 반드시 이제 지역구에 있고.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지방자치 특별위원회인가요? 네. 심대평 위원장께서 네. 기초지자체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내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골자는 기초지자체를 없애자. 그 자치 권한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의회도 없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새정치 쪽에서도 나름 연구도 하고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저희 당이 잠시 이제 기초공천 폐지를 논의했었죠. 결과적으로 전체 당원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공천해야 된다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그 약속을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할 필요가 있고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서 당연히 선거구 제도, 선거제도의 개편, 또 선거구의 증설, 선거구 개편,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뭐 정보통신수단이 급격하게 발달됐고 온 나라가 사실상 원스톱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번 심각하게 숙고를 할 때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정치 신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네. 정치 입문의 기회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식의 됐든 새정치 쪽에서도 결론을 좀 내서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구도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지역에 한 3년은 계시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입장 자체가
이중적인 입장이시잖아요. 네. 지역구를 대표하시기도 하고 국가를 국정을 또 관여하시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도 있고 지역구 문제를 소홀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지역구를 두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그게 좀 뜸해졌습니다만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동안은 쭉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역구를 위해서 대전시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자랑인데요.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제 자랑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나름 열심히 해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필요한 예산들을 저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지역의 예산 할당을 위해서 노력했고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건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 저는 공직자를 우리 정부가 공무원들을 마치 전면적인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거에 그런 시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은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종업원이죠. 박근혜 대통령, 장관, 총리 장관들의 종업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을 손과 발이 돼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은 남처럼 마치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모든 문제가 공무원들의 문제인 것처럼 더군다나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이간질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많은 과거에 한때는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해왔고 그 다음에 불과 민주화된 게 얼마 되지 않지만 여야의 정권 교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마한 발전을 이룬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지금 정부청산 가보십시오.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밤 12시까지 불이 환하게 켜있고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말단 공무원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청사에 지금 말단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보유 해결이 돼야지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린이집 정부청사 어린이집 신축 예산 36억 원을 단건으로 아마 거의 제일 크지 싶은데요. 그거를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마지막에 지금 도청 이전 특별법이 마지막에 지금 못 넘겼죠. 예. 그 점은 조금 더 우리 의원들이 다시 좀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것은 좀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그러나 대전시와 충남도의 예산 확보는 비교적 충실하게 잘 해온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구가 그 화산경마장이 지역구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작년 한 해 열심히 작년부터 올 한 중반기까지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마사회가 아주 그냥 마이동풍입니다. 꿈쩍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 월평동 주민 여러분들이 참 수개월에 걸쳐서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2번 바뀌었는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마사회장이라는 분이 현명관 씨예요. 예. 대통령의 측근 실세라고도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꿈쩍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화상경마장이 도심 내에 있지 못하게끔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문제는 제가 반드시 시정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좀 드립니다. 예. 대전의 선거구 증설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유성이 분구되고 서구에 있는 그 행정구역을
뭐 유성 쪽으로 뭐 얹어가지고 인구를 맞춘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유성의 그 현재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최대 27만, 최소 14만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유성은 지금 32만이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결정에 의하더라도 한 4, 5만 명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대 총선 전에는 올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끝내야 되죠. 저는 선거구가 증설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14만을 넘겨야 되는데 현재의 유성 선거구만을 가지고도 최소 14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만 명이 넘어섰죠. 그래서 한 16만 내지는 뭐 하나는 17만, 하나는 15만 이렇게 하면은 뭐 자르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서구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 뭐 그런 말씀. 제가 서구 국회의원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 뭐 서갑 쪽 일부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건 뭐 역시 기존에 살고 계시는 지금 이제 행정구역이 아니고 유성의 선거구를 하나 늘리는 문제는 유성 구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힘이 더 세지는 거니까요. 대전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서구의 어느 특정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서구에 편입되어 있는 주민들을 유성구로 편입한다든지 뭐 이런 또는 반대로 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문제다. 뭐 인위적인 행정적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선거구 증설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전 시민들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 기준 결정이거든요. 아까도 전문가들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트램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뭐 지역구 시범 국회의원으로서 케이스를 먼저 하고 예, 스마트 구간을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예. 트램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문제에 또 관심을 네. 가지실 수밖에 없고 다행히 그 박 의원님 지역구는 뭐 크게 그 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다른 반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트램이라고 하게 될 경우 또 이런저런 그 이해관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이 과연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했느냐 하는 그 과정상의 문제제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늘 이것저것 질문을 네, 좋습니다. 뺀 김에 다 드리는데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임 권선택 시장 이전에 이제 염홍철 시장 계실 때, 재직하실 때, 사실 그 사업의 타당성은 지상고가 방식으로 지금 그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언론과 여론이 지상고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고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대구시의 경우도 들고 뭐 여러 전 세계적인 사례를 들면서 지상고가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성적 결과로서, 그 반성적 고려로서 권선택 시장께서 전격적으로 트램 방식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사불란하게 트램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이 트램 방식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스마트 구간이라고 하나요? 시범 구간을 시범 구간, 소위 파일럿 케이스죠. 그런 시행 이쪽에 사전 시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먼저 하고 그것이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면 뭐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저는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것 그것을 이제 소위 이제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이 민주적 정당성을 위임하는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과 또 이제 지역 단체로 보면 지역 광역 단체로 보면 주권자인 시민이 다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지도자로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권선택 시장이 저는 고독한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을 일단은 한번 밀어줄 필요가 있다. 또 믿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 지상국가 때는 비판을 또 하다가 그럼 반대로 그 반성적 고려로서 이렇게 트램으로 결정하니까 또 이것을 또 비판한다. 이거는 그러면 배가
배가 어디로 어느 항구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 항구도 못 가고 저 항구도 못 가고 자칫하면은 좌초하거나 아니면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대전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믿고 맡겨보고 잘하도록 한번 힘을 모아주고 그런 뒤에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명확한 심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대전시의 그 국회의원도 새정치가 세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절반이시. 네. 근데 구청장은 5분 중에 4분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또 새정치 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대해서, 구정에 대해서 당인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고 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네. 어떤 주요 관심사를 공유하고 의견 개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구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시정에 대해서 의외의 변수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참 여론의 중간을 조화와 균형을 잘 타가지고 중용을 걷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엄연히 대전시장에게는 정무부시장 자리가 있습니다. 충남도지사에게는 정무부지사 자리가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은 정무입니다. 정무라는 건 뭐냐면은 정당이 공천한 광역단체장이거든요. 정당이 공천한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 본래의 속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과 호흡을 맞추고 절충을 하고 조율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태 시장도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아니 국회의원들이 대전시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비판도 또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뭐 이런저런 뭐 인사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저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 국회의원들이 권선태 시장에 대한 인사개혁, 뭐 인사 어드바이스, 충고 이런 것을 자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무부 시장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긴 뭐 그분도 여러 가지 많은 부서를 안겨서 탄생하신 정무부 시장이긴 한데 요즘에는 뭐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무부 시장을 활용하셔가지고 당에 당신도 한번 좀 일부 참조를 하고 뭐 결정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참조를 하고 여러 가지 여론 동향을 좀 시정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어찌됐든 정당 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네. 뭐 헌법적 기본 질서에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당에서 공천한 그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그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부적절한 간섭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은 뭐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능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뭐 개인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권선택 시장과 당하고의 관계에도 그렇게 긴밀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매주 자주 만나시죠? 자주 보죠. 예. 공식 행사에 자주 뵙고 필요한 일 있으면 수시로 전화도 통화를 하고요. 예. 소통은 뭐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유, 벌써 12시간 다 예, 됐네요. 예. 네. 초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 가셔서 이런저런 생소한 경험도 많이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하셔서 국정 흐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한 2년 이상 생활해 보시니까 여의도 정치 이런 점은 좀 바꿨으면 싶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제가 제일 좀 이상했던 것은 그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야유를 합니다. 상대 당 의원이나 아니면 뭐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할 때 되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야유를 하는데 지적을 하는데
그 점은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간의 근거를 충분히 갖지 않는 어떤 그 비방성 지적이 꽤 있다. 저 자신도 그런 면이 있는가 늘 되돌아보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은 좀 아직까지 국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절실한 부분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장관과 상대한다라는 그러한 경쟁의식을 갖고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정책적 경쟁력. 그것을 갖출 때 비로소 국회 위상이 행정부 위상과 저는 같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한 정책적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차마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문성을 보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이제 법률과 제도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가 갖고 있는 막강한 인력이나 자원 동원력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해주면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어떤 행태적인 측면을 나무랄 수도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를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것도 드는데. 비담아 듣겠습니다. 면책특권이 야당한테 주어진 특권이라 제가 또 내일 모레 또 현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제가 그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장단을 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물론 헌법기관이시고 또 지역을 대표한다는 지역구의 선량으로서의 역할도 있으셔서 이제 대전 시민, 대전 서울 지역구 유권자분들에게 인사말 한 1분 이내로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확실히 서울에 가보면 대전 충청의 위상이 달라진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한 분 한 분 개성을 갖고 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충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질타도 해주시지만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전은 이제 웅비할 단계, 그리고 웅비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지역에서 뽑은 선량 5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서울 박범계 국회의원 나오셔서 국가의 현안과 지역 구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C였습니다.